예, 12주가 아니라 12주, 12주 3차 수업을 합시다. 12주는 1930년대 순수문학의 정치적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위 순수문학을 주창했던 소설 쪽의 김동리, 시 쪽의 김명랑의 문학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읽고 있죠. 1차 시에는 개괄적으로, 2차 시에서는 김동리를, 이제 3차 시에서는 김영랑을 봅시다. 김영랑. 저는 강진 출신에, 강진에 가면 그 영랑 생가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영랑 시문학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문학파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장이 대학원 후배인데, 관장, 예, 시문학파죠.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 김동률은 이 정도 하고 자료 보면 됩니다. 자료는 내용은 아주 많아요. 하나의 논문이기 때문에 20페이지나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설명했던 것만 이제 앞에 그 김동리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랑 봅시다. 김영랑의 수동적 삶의 형식과 유미주의, 이것을 자료는 굉장히 기니까 좀 압축한 걸 그 자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이걸 좀 압축해서 여러분이 보더라도 내가 설명한 거 위주로만 그렇게 할게요. 다시 편집해서. 자, 김영랑은 1930년에 간행된 시문학을 통해 시대에 등장했어요.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큰일 났네. 날씨가 이렇게 기온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영화 박용철, 광주 그 송정리, 그 출신입니다. 고향이. 그 박용철이 그 자기 돈을 대가지고 시문학지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영랑의 시를 싣고 소위 데뷔를 시켜요. 그러니까 시문학의 발간을 주도한 사람은 당연히 박용철이죠. 영화 박용철. 그런데 시문학을 대표할 만한 시인은 김영랑이죠. 그래서 박용철도 병자시단의 1년 성과, 그러니까 이제 시문학을 발간하고 나서 1년 지나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영랑의 시를 만나려거든. 원래 김영랑의 이름은 김윤식이에요. 본명이 김윤식. 그런데 영랑호,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 영랑호수가 있죠. 거기 가서 보고 그 호수 이름을 자신의 호로 따서 이제 김영랑, 그럽니다. 원래 윤식 김윤식인데, 호는 이제 그 우리 사람들이 그 이름 대신에 불렀던 것이죠. 나도 호가 있어요. 안 불러서 그렇지. 지수, 명경지수에서 따온 지수입니다. 명경지수, 맑고 거울처럼 맑은, 그다음에 지수, 흔들리지 않는 물. 예. 명경지수에서 따온 지수 심령의. 근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호를 쓰면 노티가 나잖아요. 노티가 나고, 그래서 안 씁니다. 하여튼 영화 박용철, 영랑 김윤식. 근데 이름을 이제 김영랑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영랑의 시를 만나려거든 시문학지를 들추십시오. 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은 김영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문학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 김영랑이니까. 그래서 그 박영철은 시문학 창간호 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는 가슴에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 있을 때 절로 읊어 나오고, 읊으면 느낌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슴에 느낌이 있을 때, 절로 뭡니까? 절로 느낌이 있을 때 절로 읊어 나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순간의 시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순간의 시약. 예외적인 순간의 시약. 자, 이 예외적인 순간의 시약에 대해서 박용철은 김영랑의 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체험이 절정에 달한 순간의 시인을 꽃이나 혹은 돌멩이로 정착시키려는 것 같은 언어 최고의 기능을 발휘시키는 길.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뭔가를 보고 순간의 느낌이 이렇게 차올랐을 때 언어로 그걸 표현하는 거, 이게 소위 순간의 시약이다, 우리 순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김영랑을 중심으로 한 시문학파의 순수시는 결국은 특이한 체험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곧 절정의 시야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특이한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시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에서 다루어지는 경험 혹은 감각이 이게 중요합니다. 시에서 다루어지는 경험 혹은 감각이 현실적 삶에 관련해서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멀기 때문에 혹은 멀면 멀수록 더 가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앞에 2차 시에서 김동리의 문학을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순수문학. 김영랑의 그 시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 순수문학파 순수시는 시에서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게 쉽게 말해서 시에서 그 현실이 더 거리가 멀수록 좋은 시다 가치 있는 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예술 지상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예술이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 문화예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냐 예술지상주의 순수예술 아니면 인간을 위한 예술이냐 나는 인간을 위한 예술이야 된다고 인간을 위한 문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 정치적 도구로 종속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경직되거든요. 경직돼요. 그건 옳지 않죠.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그 자체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있을 것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사회 역사의 맥락과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수문학에서는 예술지상주의자들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입장이 충돌하는 거죠. 문학을 바라보는 입장은 결국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누구 편을 들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치 않아요.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만 않을 뿐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죠. 학자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작가로 취급을 하지 않죠.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말은 나와 생각이 다른 쪽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건 말만 그래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그렇다고 이제 뭐 짱떡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냥 내버려 두지만 말로 글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예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김영랑 씨를 평가하면서 박영철은 서정주의 극치, 서정주는 싱그러운 음색과 생생한 기운으로서의 촉기, 정한모는 순수 서정시한 극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노견도 김영랑을 최고의 순수 서정시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내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거예요. 과연 문학과 삶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소박하게 말해서 일상 언어와 시어의 분리가 그처럼 쉽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걸 내가 문제 삼는 거예요. 명랑을 대표 시인으로 하는 시문학파의 특징이 시 형식 및 언어의 세련, 심미적 탐구에 있고 이것이 우리 시 현대적 성숙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해요. 예.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거든. 김동리의 문학에서 인정할 건 뭐였습니까? 그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것,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나서 죽잖아요. 바로 그 인간의 운명에 관한 것, 이게 보편적인 것이죠. 예. 그런 탐구도 필요하죠. 다만 내가 이제 비판적으로 봤던 것은 30년대라고 하는 시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논한다? 그것이 휴머니즘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랑도 그의 시가, 영랑의 시 그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잖아요. 좀 이따 시 몇 편을 볼 거예요. 시는 짧으니까. 강물이 도른도른 흐르네. 하여튼 그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 그다음 맑고 그 어떤 고운 이미지들,
예, 아름다움의 감각을 갖게 하는 영랑의 시들.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시에서 삶이 역사상을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영랑적인 소위 분리주의적 경향, 분리주의, 삶과 문학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학이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랑의 시에서 인간의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삶은 비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흥규는 시문학파가 1930년대에 식민지적인 봅시다. 문화 체체에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랑의 시기 30년대 계속 이야기했던 1930년대 조선적인 것이 절멸의 상태에 빠져 있는 민중들의 삶은 벼랑에 몰려 있고 굶주리고 강제 진영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조선은 거의 뭐 아예 이제 만세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10년 지나면서 무단 통치가 문화 정치로 탈바꿈하면서 더 교묘하게 조선적인 것을 절멸의 상태로 몰아가는.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일본 왕이 있는 데를 향해서 뭐 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황국신민화 내선의 일체. 그러니까 내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하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역사가 다르고 뿌리가 다른데 삶의 과정이 다른데 그걸 어거지로 성칼을 들이밀면서 하나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시기에요. 30년대가. 그 시기에 김영랑은 자 1925년 이후 1945년까지 20세, 23세, 43세 이르는 동안 시우 친지들을 만나거나 소을 삼아 나들이 하는 것 말고는 고향 강진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지주 김윤식은 영랑의 본명이 윤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주주였어요. 대지주. 한 해에 어떤 애가 써놨는데 한 해 500, 여기 있군요. 한 해 500석 정도를 거두어들이는 대지주였거든요. 이때 보세요. 이때 전라도 지역에서 소작쟁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한 해 500석을 거둬들이는 대지주였던 강진고을의 대지주였던 김영랑의 그 토지에서 그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소작인들은 단 한 건도 소작쟁이가 없었을까요? 소작 그 땅을 빌려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수확의 50%를 그 바치잖아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뭐 그 물 갖다 쓴 거 소위 말하면 그 수세 그다음에 각종 세금 내고 떼고 나면 자식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일 게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소작쟁이 하는 거잖아요. 소장료 낮춰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강진의 대지주였던 김윤식의 토지에서 단 한 건의 소작쟁이도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60여 편, 김영랑이 6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단 한 편도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조선의 식민지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데 무슨 그걸 언급하겠어요? 관심도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나도 소설도 쓰고 평론도 쓰지만 내가 쓴 글에는 또 칼럼도 쓰고 내 관심 분야가 들어가죠. 어쨌든. 근데 김영랑의 시 60편에는 그런 거 없어요. 도른도른 강물이네, 강물. 그다음에 그 동백꽃, 붉은 동백꽃. 자연을 보고 느낀 어떤 서정. 예. 그건 뭘까요? 이제부터 이야기합시다. 자, 하여튼 대주주 김현식은 시골집에 정구장을 마련해서 자주 정구를 테니스, 음악의 조약의 기포, 국악의 양약을 모두 즐겼고 검과 북을 다른 데 있어서 편한 솜씨를 지녔고 집 앞에 집들에 300여 구의 모란을 알뜰히 가꾸며 즐겼고 서울에서 유명한 음악회가 있다 하면 원근을 막론하고 올라가서 듣고 이건 괜찮아요. 부자니까. 부자가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말하진 이걸 비난해서는 안 돼요. 부자인데. 예.
부자니까 여유 있게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그걸 타다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또 봅시다. 박록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랑은 일제 말 군국 파시즘 체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한 몇 안 되는 우리 문인 중 한 사람이었다고 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제가 강요했던 삭발을 끝까지 거부했고 국민복을 입지 않고 한복만 즐겨 입고 다니는 등 체제 저항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니까 콜라보, 협력자, 친일 부역자들에 비하면 영랑에 살면 다행스럽게도 친일 부역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해요. 예, 이건 평가해야 되거든요. 다만 또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 영랑의 이러한 저항적인 면모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고향 강진 땅에 깊숙이 묻혀 지냈고 또 하나 그가 고향 강진 땅에 깊숙이 묻혀 지냈기 때문이 아니라 500석을 거두어들이는 대지주였던 때문. 그러니까 일제 적당하게 일제가 요구하는 그 뭐 정확하게 그 자료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나 이제 뭐 군납 헌금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동아일보 김성수 뭐 사장이라 이런 사람들. 그럼으로써 그 일정하게 그 어떤 자신의 문화적 권력을 유지했던 거죠. 이제 영랑에게는 뭐 문화적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문화적 삶을 보장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혀 협력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김학동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건 나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직접 당사자로서 그 당시에 나름의 지조로 일관하는 삶을 엮어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 인정해요. 예. 누구나 총을 들고 모양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누구나 친일 몰입어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근데 김영랑은 어쨌든 음, 그 조선인 작가로서의 자신의 그 지조의 삶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건 높이 평가할 만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의 500석을 거둬들이는 대지주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도 뭐 그것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영랑의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의 아름다운 시가 즉 시에서 삶을 배제한 것을 넘어서서 그 작품을 보면 이야기할 텐데 이것은 사실은 현실에 대한 외면이고 결국은 외부 세력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총독부 정치에 맞설 용기가 없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남는 게 내면으로의 퇴각, 알겠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비극이거든요. 이 뛰어난 시인이 당대와 맞서지 못하고 내면으로 도피하고 물러섰던 것, 이것이 그가 남긴 시들이거든요. 그의 시적 태도고. 예. 근데 이런 태도가, 이런 문학이 순수 소정 씨의 최고봉이다라고 상찬하는 것은 부당하죠. 부당합니다. 자, 영랑의 순수 유미가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 유미가 일제의 삶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대 민중의 생활 감정과는 유리된 고답적이고 귀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일제와 대응하는 하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영랑의 순수주의는 일제의 분리주의에 순응한 것으로 보기보다 일제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제에 대한 순수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재래적 가치의 탐구, 향토적 서정의 개발, 이게 영랑시의 뛰어난 점이거든요. 하나의 복고적 자세죠. 복고, 과거의 것, 현실에 맞설 힘이 없고 또 맞서고 싶지도 않으니까 맞서지 않아야 자신의 이런 문화적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맞서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덕을 아 덕을 차고는 영락의 저항시적인
저항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시다라고 이제 그 영랑을 긍정하는 이제 논자들이 제시하는 시거든요. 그런데 그 독을 차지 않을 수 없었던 일제 말기에 단말마적 시대상의 고발로 이렇게 영랑의 저항시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화제 깨끗한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와 승량이는 일제 어두운 시대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뭐 그렇게 나도 읽어요. 문제는 이제 영랑에 섰던 자리를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김홍규는 다른 관점에서 영랑의 이런 시적 태도를 예리하게 분석을 해요. 자, 영랑의 시 춘향에서 일편단심이 어떤 의미인가 봐요. 자, 큰 칼 쓰고 오게 된 춘향이는 제 마음이 그래도 독했던가 놀랬다. 성문이 부서져도 이 악물고 사또를 노려보던 교만한 눈. 그런 옛날 성악사 박평량이 불지짐에도 퇴행하였음을 알았었니라. 오, 일편단심. 자, 이 춘향의 연작시에서 시에서 각 연마다 연 끝맺음에 일편단심 이렇게 그 후렴구를 넣고 있거든요. 일편단심이 뭐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 이도령을 향한 그런 그 여인의 마음을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겠다 하는 일편단심인데 김홍규는 영랑의 시 춘향을 읽으면서 이 일편단심이 어떤 의미냐, 즉 실천윤리의 한 덕목으로서 보다는 적대적인 외계에 맞서서 자신을 지탱하는 철저한 주관성이다. 좀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랑에게는 춘향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라거나 18세기, 19세기 춘향전이 가진 사회적 문제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구원보다 앞서서 오고 주관적 갈구는 세상 안에서 실현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외계와의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의 능동적 교섭이 부정된 좌절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즉 외계와의 관계에서 절망만을 인식한 영랑이 내면으로 퇴가 가능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봐요. 마찬가지의 논리로 김홍규는 덕을 차고에 나타난 영랑의 단호한 결의 역시 다른 논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영랑의 정시적인 면모가 아니라 내면으로의 퇴가 물러서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는 이런 해석이 매우 적절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봐요. 자, 정한모는 이제 영랑의 시를 분석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랑의 시 70편이군요. 아까 내 60편, 70편 중에서 마음이 51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가슴이 5건, 합해서 56건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70편 중에서 이 밖에도 나는, 나에 속하는 말들이 61건.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단 한 건이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바다로 가자에서 나타날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외계의 소실과 표성, 내면화가 영랑시의 뚜렷한 성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계에서 외부 일제강점기의 시대 현실 시에서 이 그런 시대적 상황은 아예 배제해요. 그리고 내면으로 밖의 세계와 단절된 내면으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내 마음을 아실리. 실비단 하늘을 오르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면 이게 리얼리즘이죠. 눈으로. 사람 사리를 눈으로. 근데 영락은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을 때요. 기다리고만, 모란이 피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모란이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는 거. 화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은 서로 교차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정서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박록유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읽으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영랑의 대표작일 수밖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영랑의 대표작일 수 있는 까닭은 운율과 이미지가 절묘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 데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란, 기다림, 좌절, 기다림, 찬란한 슬픔으로
이렇게 시에 골격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모란은 뭐냐? 이제 모란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 메타포가 뭐냐? 은유가 뭐냐? 모란은 우선 그 집들에다 갖고 즐겼던 300여 그루의 꽃이겠죠. 그럼 모란은 그것 이상이겠죠. 어떤 상징일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찬란한 것, 슬픔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적인 두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모란의 화려한 만개와 그것의 허무한 낙화,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양면성, 이게 우리 인생 구조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 우리 삶을 은유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에요. 이건 소극 저항이 아니에요.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영랑의 정치적 무의식, 곧 수동적인 삶의 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 마음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나 볼까? 내 마음에 어딘데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마음에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반질한 은결을 돋우네. 가슴에 든 눈에 또 핏줄에 든 마음이 토론토론 숨어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데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음. 이 강물은 외계의 어떤 변화 소멸과 관계없이 항상 아름답게 지속되는 끝없는 강물이죠. 건조한 외부와 단절된 자의 내면 속에서 솟아나서 외로운 주관성의 삶을 은밀하게 적셔주는 자족적인 황홀의 세계,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양랑한 슬픔, 뭐 좌절이든 허무든 이것을 심미적으로 처리해서 각각의 황홀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예술의 원리로 삼고 있죠. 서정주는 미당 서정주 대표적인 친일 작가죠. 전두환 생일날 찬양시를 바쳤던 총칼로 들이밀면서 찬양시를 지으라고 했겠어요? 제가 갖다 바친 거죠. 권력 부스레기, 문화 권력 부스레기라도 얻고 싶어서.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전두환, 광주 학살자 전두환 생일에 바치는 서정주의 시, 단군 이래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은 이여라고. 정말 터나오죠. 터나옵니다. 서정주는 앞에 2차 시에서 봤던 김동리와 함께 해방 이후 조선 문단을, 한국의 문단을 지배했던 문화 권력자거든요. 서정주는 이제 이 영랑을 촉기, 영랑 자신의 시의 특질이다. 서정주는 그 영랑의 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서정주 자신이 이제 소위 순수문학 원자니까, 예. 서정주 시도 그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요. 아비는 종이었다. 로 시작하는 자화상. 아비가 이제 마름이었죠. 마름이니까, 그 소작인한테는 또 권력자지만 지주하고 보면 또 종이죠. 예. 그 다음에 무등을 보며 내가 이제 이런저런 그 문학 시간에 또 무등을 가난을 한가 남루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서정주의 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만은, 자, 하여튼 영랑의 언어의 조탁, 갈고 닦은 언어의 조탁을 통한 섬세한 감각은 결국 세계의 모든 사물과 경험을 심미적 인상성에 용해시키고자 하는 그의 세계관의 반영이에요. 잘 다듬어진 시형, 부드러운 운율, 음성의 조화, 남도 사투리와 여성적 단아함, 암시적 언어의 음영, 영랑의 모든 것들은 영랑시의 그 긍정적인 영랑시의 아름다움의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 자신만의 내면의 풍경으로 귀환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유미주의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문학적 경향이 단순히 문학상 이념을 하나의 생활 방식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 시간을 좀 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영랑의 시를 순수시라 할 때 그 순수란 뭐냐? 시에서 비본질적인 어떤 것이 제거된 것. 그래서 비본질적인 어떤 것이란 뭐예요? 일상 혹은 정치 사회적 현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순수시, 순수문학에 내포된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영랑시의 뛰어난 점은 뭐예요? 음성 구조의 강조. 네, 음성 구조의 강조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서구의 근대시들은 공작적 인간이 지배하는 비정한 이익사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자본주의적 그런 생산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적이 아닌 수단 시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의 내용이 되는 이 사회를 시에서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서구의 근대 시에서 순수 시는 현실을 일부러 배제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모든 것은 배제되는 바로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들의 근대시에서 현실을 제거한 게 서구의 순수시예요. 근데 우리의 순수시는 뭐예요? 응?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혐오는 의미를 떼어놓는 작업으로 구체되겠죠. 언어에서 의미를 떼어놓았을 때 남는 것은 뭐예요? 음악적이어서. 소리로서 익명의 정조를 노리고 인간의 영혼을 전율케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순수시의 방법이에요. 이런 순수시가 극단화되었을 때 작품 속에서 일체의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는 비인간화의 경향을 띠게 되죠. 그래서 영랑시는 이런 비인간화의 순수시와는 좀 거리가 먼 대신에 우리말의 소리가 가진 미적 요소를 개발하는데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영랑시를 높이 평가하는 요소죠. 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봐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은 고요히 고운 봄기루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 작품은 리을, 미음 등 유성음과 리듬의 반복을 통해서 순수 서정의 언어미를 잘 살리고 있거든요. 예. 푸어가 미의 운율적 창조를 했을 때 영랑시는 영락없는 순수시요. 순수시예요. 물론 시를 시답게 하는 것에서 이 운율은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그것만이 시를 규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일제의 삶의 현전성을 찾기는 불가능하죠.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는 이 세계는 삶의 현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죠. 영랑의 필수적 내면 세계예요. 내 마음을 아실 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작품의 화제는 내 마음을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없는 자아의 밀폐된 공간 속에 고립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은 날같이 아실 리가 없는, 즉 나같이 아실 리가 없는 오직 내 마음 혼자뿐이다 이런 얘기죠. 어. 그 영랑의 시편들은 슬픔, 애달픔, 서러움, 눈물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들 용어가 표상하고 있는 비의 의식, 슬픔의 의식은 정서가 섬세한 율조에 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예. 어, 결론. 순수문학과 정치적 무식. 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배를 긍정하는 역사 해석에는 1차 시 앞부분에 내가 강조했던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기시감, 무슨 많이 봤는데 하는 느낌. 소위 친일문학자들, 30년대에 순수문학을 추창했던, 심주어 강조했던, 추창했던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 텍스트 분석.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이야기합니다. 김동리와 김영랑은 친일 작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학은 친일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이론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지배, 강압적인 식민 지배를 외면했어요. 방관한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용인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아니, 그냥 외면하고. 김동리는 국영적 삶, 휴머니즘,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론적인 세계, 보편적인 세계로 돌아가만 추구했어요. 일제강점기의 사회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김명랑은 그의 소위 순수시에서 외계와 단절된 폐쇄된 내면으로의 어떤 퇴각, 예.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내 마음엔 도른도른 강물이 흐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시대를 방관한 거예요. 방관자는 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학 텍스트는 사회적 모순을 상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상징 행위예요. 그 속에는 실현되지 못한 현실의 욕망이 정치적 무의식의 형태로 간직되게 마련이죠. 문학의 해석은 따라서 이러한 무의식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 나는 그러게 하고 있죠. 김영량의 시, 김동리의 소설, 그들의 소위 순수 문학론을 통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무의식이 뭐냐. 즉 비평 작업은 문학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허위의식을 탈신비화하고 그와 동시에 엉돌려 있는 유토피아의 충동을 복원함으로써 그 정치적 의미를 밝혀내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와 락강의 심리분석 개념을 그의 서술 이론에 적용하면서 프레드릭 제임스는 서술의 행위는 꿈과 같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작용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학 텍스트는 마치 꿈과 같이 현실, 그 역사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무의식의 전략, 억압, 전이, 전위, 반복, 응축, 치환, 투사 등의 기제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 체제에서 삶을 견뎌했던 조선의 작가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네. 실문학의 다른 이름의 소위 신체제 문학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배경에는 2차 시에 설명했죠? 1차 시에 설명했나? 신체제 운동? 예, 신체제 운동.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부정과 그 대안으로서의 동양체제에 대한 경사,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환상, 내선 일체를 통해 조선의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랬던 열망, 즉 민족을 위한 친일, 쉽게 말해서 이런 열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그들의 행위는 결국 이렇게 민족을 위한 친일로 귀결되고 말았어요. 당장의 식민지 현실과 민중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동양체제론이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친일문화가 탄생하게 됐거든요. 동양체제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일본 중심의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식민 지배 담론으로 포섭되거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친일 부역의 길에 들어선 많은 작가들의 한편에 소위 순수 문학론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종교의 세속화. 이게 그 완고한 중세 봉건의 그런 이데올로기로부터 인간 중심의, 인간 이성 중심의 근대로 나아가면서 그 종교에 예속화되었던 문학과 문화예술이 이제 그 자율적으로 종교에 예속되지 않은 그 자율성, 이걸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되겠죠. 어떤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데올로기의 도구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현실을 소거했어요. 그들의 문학에서.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어떤 체제의 그 이데올로기, 일본의 식민지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용인하고 방관하고 용인하는 그런 정치적 무의식이 결국은 그들의 소위 순수문학론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 전체적인 그 글의 핵심적인 요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세력과 군사독재 세력을 옹호했어요. 김동리도. 그러니까 김동리는 순수문학이란 특정한 시대나 사회적 환경이라는 맥락에 한정되는 문학을 지향하고 그런 특정한 사회를 초월해서 초시간적이며 초공간적인 문학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놓고도 당대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 세력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어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총독부 세력과, 박정희 군사 쿠데타 군사 정권 시대에는 또 박정희 유신 세력과 군사 독재 세력을 옹호하면서 문학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이거 문학제도와 관련해서 순수가 현실 긍정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선택의 국면에서도 현실 긍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학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결국 순수한 문학을 위해서는 순수하지 못한 현실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긍정돼야 하죠. 김동리의 순수는 정치적 현실에 긍정인 셈이 되는 거예요. 김영란의 경우도 다르지 않죠? 외계의 소실과 폐쇄적 내면화가 영랑시의 뚜렷한 성격임을 앞에서 확인했죠.
영랑은 그의 초기작에서부터 시에서 일상적 경험을 분리 또는 단절시키고자 하는 고립된 주관의 길로 들어서고 있죠. 경험적 현실과 시의 분리,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자해체, 이런 영랑시의 분리주의적 모습은 그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모란이피기까지 이뤄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동적인 삶의 형식이죠. 식민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영랑의 관조와 취미의 삶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랑의 시는 삶의 어두운 그늘과 고통스러운 내부를 노래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들 경험에서 경험적 현실의 역동성을 거부 내지는 배제하고 그것을 다만 심리적 재료로 추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만하다. 자, 마지막. 마지막. 냉정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방관자는 가해자나 협력자 못지않은 오히려 더 나쁜 행위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늘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브레이트는 그의 시류에 편승하는 자들에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착취를 유지하려는 정권의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정권의 거짓말을 유포하지 않기로, 즉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떤 것도 변명해 주지 않기로 했던 결심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빵을 잃지 않으려고 결심했을 뿐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어떤 허위도 말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이런 결심은 이제부터 진실에 대해 침묵하는 데 쓰인다 라고 말합니다. 칠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30년대 순수 문학을 주장했던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바로 브레이트가 이야기한 방관자들의 편에 서 있죠. 방관자는 결국 가해자와 한편이죠. 30년대,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가해자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죠. 예, 예, 예. 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전화가 와가지고 끊고 또 문자가 와서 통화할 일이 있다고, 예, 누군가가, 예. 자,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예. 10여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가장 최근에 쓴 평론, 예, 30년대 순수문학의 정치적 무의식에 관해서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 그리고 그의 문학적 태도를 통해서 30년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문학은 또 무엇인가, 작가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문학에 대한, 작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이 글에 다 응축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말고사는 여기서도 하나 내야 되겠군요. 페미니즘에 관해서 내가 내겠다, 페미니즘 문학에 대해서 내겠다 했는데, 이것도 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강조했던, 목이 지금 50분씩 3번 계속 연속으로 이 수업 자료를 만들었더니 좀 목이 쉬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료니까 이 12주차 수업 자료를 통해서도 서술형을 간단하게 2개를 내야 되겠군요. 페미니즘 문학에 관한 것과 다음에 순수 문학에 관한 것을 하나씩 해서 간략하게 답을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뭡니까? 시간이 한 5분 있어서 이야기 마치려고 지금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이야기하면 내가 목이 좀 마르고 힘드니까 지금 내가 찾는 것이 뭐냐면, 그, 노래를 하나 같이 들으려고 해요. 하동균이 부르는
혼잣말, JTBC 주말 드라마 인간 실격. 예, 요즘에 잘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외로워요. 예, 시간도 있고 그래도 좋으니까 이 노래를 한 곡.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다운받아 끊김없이 아이, 들어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하세요. 베스킨 라빈스도 계속 6.25 첫 주문이면 광고. 10,000원 할인. 지금 광고가 바로 주문하세요. 괴롭네요. 예, 자, 인간 실격 OST 하동균의 혼잣말. 사라지고 없는 꿈 같은 이야기 기다리던 그날 기댈 곳 없던 날 누군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걸으며 내 그림자 돼 사라지는 기억들 그 기억을 찾아 걷고 걷다 보면 차가운 이곳에 홀로 남겨지네 누구를 만나고 이별을 말하고 가슴 속 허무한 현실의 이야기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걸으며 꿈처럼 펼쳐진 내 삶의 길 위에서 사랑과 이별이 구분되지 않는 내 앞에 놓여진 길고 긴 시간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는 내 작은 이야기 내 작은 이야기 남겨진 혼잣말 예, 여기까지 하지요. 12주 전체 수업을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